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응급간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응급간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로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폐소생술 CPR. 얘는 무조건 특 A급. 출제 빈도도 높고 전문가로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소양이고, 그리고 보건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입니다. 작성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밑줄 친 A의 순서 3단계를 쓰기, 영아는 경동맥에서 밑줄 친 B를 촉지하지 않은 이유를 쓰고 영아와 소아의 B 부위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출은 성인의 기준에서 CPR에 대한 내용이 기출됐어요. 근데 최근 기출은 성인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 영아도 소아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영아와 소아에 대해서도 기출되었습니다. CPR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CPR에 대해서 모두 다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밑줄 친 C의 부위를 성인, 소아, 영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C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쓰고, 영아 기본 소생술에서 밑줄 친 D, E의 방법을 각각 쓰고 밑줄 친 F의 부위를 써야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의 순서 당연히 가슴 압박부터 들어가죠. 가슴 압박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합니다. 그래서 C, A, B 순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 소생술의 주요 내용, 성인과 소아와 영아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심정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반응. 무호흡과 심정지 호흡을 10초 이내에 확인해야 되는데 이 맥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인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맥박을 측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맥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아에게 왜 경동맥에서 맥박 측정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동맥을 통해서 맥박을 확인하죠. 근데 영아는 경동맥을 통해서 맥박을 측정하지 않는다고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어요. 1세 이후 아동에게 몸의 가장 큰 중심 부위면서 접근하기 쉬운 동맥인 것은 맞지만 영아는 목이 짧고 통통해서 맥박을 촉지하기가 어렵다. 지금 1분 1초가 긴박한 시기예요.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맥박을 측정합니까? 그 부위에 대해서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영아는 위팔동맥, 소아는 목동맥, 대퇴동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은 가슴 압박. 그럼 그 가슴 압박의 부위는 어디인지 성인과 소아와 영아로 나눠서 설명하고 그 가슴 압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역시 합병증 기출된 바 있어요. 자, 가슴 압박 부위. 성인은 가슴의 중앙뼈인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 소아 마찬가지고요. 영아는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 흉골에서 가슴 압박을 합니다. 자, 합병증, 가슴 압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늑골, 가슴뼈의 골절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골절 많이 되죠. 드물지만 기흉, 혈윤, 폐 좌상, 간 열상, 지방 색전증, 혈심낭염, 대동맥 열상, 비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골절로 인해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 자, 분당 몇 회예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1분 동안 100에서 120회를 압박해야 되는데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듭니다. 가슴 압박의 깊이, 성인은 5cm, 소아는 가슴 두께의 최소 3분의 1, 가슴 두께 최소 3분의 1. 그래서 소아는 4에서 5cm고요. 영아는 4cm 정도가 될 겁니다. 가슴을 압박했어요. 그 다음에는 충분히
충분한 가슴의 이완이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이 필요하다. 가슴 압박 중단은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불가피하다면 10초 이내여야 한다. 기도 유지,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기도를 완벽하게 열어줄 수 있어야겠죠. 경추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손상됐다면 어떠한 체위를 취해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을 전문기도 확보 이전과 확보 이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확보 이후에는 가슴 압박과 상관없이 6초마다 인공호흡하면 돼요. 그럼 전문기도 확보 이전의 성인과 소아와 영아에서의 비율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성인은요, 30대 2가 돼요. 소아와 영아는 1인 구조자일 때와 2인 구조자일 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혼자서 CPR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30대 2, 2인이서 CPR을 해야 돼. 그러면 15대 2가 됩니다. 자, 1인 구조자일 때, 그리고 2인 구조자일 때 어떻게 CPR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두 손가락 흉부 압박법을 사용한다. 두 손가락으로 요렇게 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2인일 때는 이렇게 영아의 흉부를 싸는 거죠. 양손 감싼 두 엄지 흉부 압박법. 싸고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흉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손을 펴서 영아의 가슴으로 두 손을 감싸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1인 구조자일 때, 2인 구조자일 때 영아의 방법이 틀려진다. 가슴 압박 방법이 틀려진다. 그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반인 구조자, 가슴 압박 소생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그 사용 순서, 전원을 켜고요. 2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 패드 부착 부위,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부착, 우측 쇄골의 바로 아래에, 패드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를 부착합니다. 좌측 유두에 왼쪽으로 애과 중앙선에 부착을 해요. 자, 2개의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심장 리듬을 분석해요. 제세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자, CPR 너무 중요해요. 무조건 A급 두시고 성인, 소아, 영아 이렇게 나눠서 꼼꼼하게 봐주세요. 문제 2번 갑니다. 어지럼증을 느낀 후 실신했습니다. 쓰러졌죠? 기절했어요. 응급처치 사항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시오. 실신을 했습니다. 의식과 호흡의 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의 다리를 15에서 30초 올려준다.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체위를 취해줍니다.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고 머리는 덮게, 손발은 차게 합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의식이 회복되면 잠시 동안 앉아있도록 하며 삼킬 수 있는 당분이 있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세를 천천히 똑바로 하도록 도와주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 얼굴에 찬 물수건을 대주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되고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면서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3번 갑니다. 자, 샥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샥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급성순환장애예요. 조직의 혈류가 감소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 주시면 돼요. 조직의 혈류가 감소되어 있어. 조직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샥입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조직의 혈류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샥입니다. 조직 세포의 정상 기능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이 공급되지 못하고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한 얘기. 세포의 각종 대사산물이 제거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혈류 공급 안 되니까 산소 영양분 갖다 주지 못하고 노폐물 가져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샥이 나타나게 된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밑줄 친 A, B, C에 대해서 쓰고 기흥, 니은의 피부 상태에 대해 쓰고 샥 대선자를 위한 밑줄 친 D의 명칭, 이점 쓰고 밑줄 친 E의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샥입니다. 자, 혈류량이 부족해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이 나타나. 왜? 혈류량이 부족해. 그러면 조직에서는 산소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산소를 빨리 갖다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상작용입니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고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운반을 빨리 하고 싶어. 지금 탄산가스 농도가 당연히 높아져 있겠죠? 노폐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노폐물을 가지고, 자, 탄산가스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호흡 중추 자극받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얕은 호흡이 나타납니다. 심박동수가 증가된다. 혈액을 빨리 보내고 싶어서 빈맥 나타납니다. 이완기압보다는 수축기압이 하강하게 되고 맥압도 떨어지게 된다. 지금 혈류량 감소라고 얘기했어요. 혈류량이 감소되게 되면 당연히 짜주는 압력이 감소될 수밖에요. 수축기압이 하강합니다. 체온이 하강한다. 왜 하강해요? 뇌에 열 조절 중추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뇌 조직도요. 혈류 공급 제대로 못 받게 되면서 그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열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체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자, 피부의 변화를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출혈성 샥일 때, 저혈량성 샥일 때, 폐혈성 샥일 때, 출혈성이든 외상성이든 저혈량성이든 폐혈성이든 조직의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부가 매우 창백해요. 혈류량이 완벽하게 감소되어 있으니까. 저혈량성이에요. 이때는 조직의 관류 저하로 인해서 피부가 차고 끈끈하게 느껴지면서 말초 혈관 수축으로 창백하게 보입니다. 혈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혈량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혈관은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백하게 보여요. 폐혈성. 얘는요. 건조하고 따뜻하고 충혈됩니다. 왜? 폐혈성이라고 했어요. 감염이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 자, 의식변화. 산소 감소됩니다. 조직이 받는 산소가 감소돼요. 산소가 결핍되어 있어요. 산소 결핍에 매우 민감한 뇌의 신경세포에서 에너지 원인 당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뇌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산소 결핍되어 있고 당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산소와 에너지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뇌기능 손상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의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샥의 일반적인 지지, 샥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중재를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산소 부족해요. 호흡을 지지해주고 체위를 치유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체위면 좋아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된 바 있어요. 자,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자세입니다. 지금요. 혈류량이 부족한 상황,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한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극심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 몸에 있는 그 혈액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장기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자,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자세. 누운 자세에서 하지를 45도 정도 상승하고 무릎을 곧게 뻗고 몸통을 수평이 되게 함으로써 흉부가 골반부보다 낮고 경부는 편안하게 하고 머리는 가슴과 같은 위치이거나 다소 높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자세는 요 자세입니다. 머리 수평되게, 그리고 다리를 올려주고.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근데 트렌델렌버그 자세는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요 트렌들렌버그 자세를 만들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뇌압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상승될 수 있어요. 그럼 뇌압 상승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장기들이 이렇게 지금 쏠리는 입장입니다. 횡격막이 충분하게 이완됐다가 수축했다 해야 되는데, 이완됐다 수축했다 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장기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요. 장기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다리는 올려주고 이런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점, 사지로부터 혈류의 기환을 돕고 뇌의 충혈을 막을 수 있고, RCP 상승 막는다고 얘기했어요.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박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까지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샥의 일반적인 자세, 트렌들렌버그 자세,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자세, 어떤 자세인지를 설명하고 이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열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것도 국소적인 열을 이용하면 안 돼요. 왜요? 혈관 수축을 위한 인체 방어 기전이 방해되고 열을 이용하게 되면 혈관은 이완됩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혈액이 정체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지금 혈류량이 부족한 상황, 혈액량이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혈류를 정체하도록 만든다? 문제예요. 그 열로 인해 대사작용이 촉진됩니다. 자, 대사작용이 촉진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난린데 산소 요구량이 증가돼서 심장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 4번 갑니다. 외상이나 질환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출혈에 대한, 코피에 대한 얘기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A, B에 대해 쓰고 기역, 니은에 해당한 내용을 쓰고, 가장 흔한 부위, 우리가 키셀바흐 에어리아라고 얘기해서 비중격의 앞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비중격 앞부분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코피가 나게 됩니다. 서치. 자, 간단한 출혈은 속 끝으로 코를 비중격 쪽으로 10분 정도 압박해서 지혈합니다. 키셀바흐 에어리아를 압박해서 그래서 지혈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는요, 머리를, 턱을 들어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흡입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반자이나 좌위로 앉게 해서 피부가 밖으로 흐르도록 해서 머리를 뒤로 젖히어서 목 뒤로 흐르지 않게 한다. 앞으로 숙여주는 자세. 자, 코에 냉찜질, 국소 얼음 주머니를 댄다. 자, 냉찜질 얼음 주머니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할 겁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뭘 도와주겠다? 지혈을 도와주겠다. 출혈량이 많을 때는 보스민 용액, 1대1000 에피네프린 용액을 적신 솜을 출혈 부위에 5에서 10분 정도 압박하고, 모두 실패하면 비강심지를 넣어두는데 비강심지는 24시간 넣어두는 것이 원칙이다. 비강심지는 24시간입니다. 자, 문제 5번 갈게요. 화상은 열, 증기, 방사선, 전기, 화학물질 등에 의한 열 반응으로 열에 의해서 신체 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밑줄 친 A, B, C, D, U를 쓰기. 자, 화상의 범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분 법칙, 구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머리와 목 9%, 양팔 각각 9%, 앞면의 체간 18%, 뒷면의 체간 18%, 양다리 각각 18%, 회음부 1%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간호중재, 화상 부위를 싸주고 찬물이나 얼음물에 담근다. 그 기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동통을 경감시키고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의 확대를 막고 부종을 경감시킬 수 있다. 코털이 탔고 신목소리가 나고
연화 골론이 생기고 부강, 비강 점막이 검게 변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왜요? 얘는 지금 호흡기계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가 굉장히 커요. 호흡기계 화상, 호흡기계 조직에 손상을 입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기도폐색이 빠르게 발생할 겁니다. 기도폐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일 경우에 다량의 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얘가 원인이니까 얘를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세척하고 의복을 제거하고 안구에 접촉성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눈을 벌리고 흐르는 생리식염수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도록 합니다. 화상 부위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참기름, 징크오일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왜요? 상처 부위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럼 제거하기 어렵죠. 제거하려고 또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피부 이식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길 때는 흐르는 찬물에 담가 열을 빼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바르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기입니다. 수포가 생겼을 때 터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진피에 세균과 이물질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포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개방시키는 거죠. 2차 감염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 6번 갑니다. 자, 다음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 손상 그리고 안구 손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친 A의 방법, B의 응급처치, C의 방법, D의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아 손상. 치아가 부러진 경우 응급처치. 부러진 부분 버리지 말고 학생과 함께 즉시 치과로 가셔야 됩니다. 상처에 이물질이 있으면 구강 세척을 하고 치아에 흙이 묻었다고 문질러 씻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치아 손상을 가지고 와서 치아를 다시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치아가 빠진 경우, 완전히 빠졌을 경우에는 치근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서 30분 이내에 치과로 가져가서 치료받도록 합니다. 자, 치근막이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진 치아를 식염수에 담그거나 입에 물리거나 젖은 거즈에 싸거나 우유에 담근 채로 치과에 가져가야 됩니다. 생리식염수 이용하거나 젖은 거즈에 싸거나 우유에 담그거나 다 안 되면 입 안에라도 머금고 있도록 해줘야 돼요.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잇몸에 걸려 있습니다.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위치에 유지시킨 상태에서 거즈나 약솜을 물고 있게 합니다. 원래 위치로 가서 거즈를 물고 있게 하면 고정되겠죠. 안구 손상 시 응급처치. 화학약품에 의한 눈의 화상 시 사고 즉시 생리식염수나 물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해 주도록 하고 한쪽 눈을 다쳤을 때는 그 눈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양쪽 눈을 모두 들으시게 줍니다. 자, 한쪽 눈 다쳤어요. 근데 내가 뭘 보려고 이쪽 눈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쪽 눈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쪽 눈 움직일 때 이쪽 눈 같이 움직여요? 얘 손상이 났을 때 병원 갈 때까지 절대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쪽 다 드레싱해서 그 상태 그대로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안구 천궁 시에는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재로 된 안구 보호도 해주고 안연고, 스테로이드성 안약류는 절대 점원하지 말고 즉시 안과로 갑니다. 자, 천궁 부위를 통해서 약액이 전방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점원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응급간호에 대한 얘기. 자, 응급간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CPR입니다. 심폐소생술 무조건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A급 잡고 봐주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고 이제는 성인과 소아와 영아 모두 다 챙겨서 봐주셔야겠습니다. 가슴 압박, 인공호흡 둘 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부위라던가
방법이라던가 횟수라던가 합병증이라던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자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서답형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꾸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에서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는지 어떠한 유형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과 유형을 모두 담은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급이라고 봐주시고 꼭 공부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 A급에서 확장해 나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넓이와 깊이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키포인트 되는 단어들, 키포인트 되는 문장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내가 보건교사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전문인으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법이 바뀐 건 뭐가 있을까? 혹시 나라에서 학교에 내려지는 지침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출제 빈도 높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법에 대해서 문제화가 된다는 것은 그 법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법은 정확하게 쓸 수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공부, 막연한 공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그런 여지가 없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정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시면서 내 하루가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합격하실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